안녕하세요. 취향 연결 토크 콘텐츠 공통분모입니다. 저는 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패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너무 명랑했나요? 아니, 굉장히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반갑스럽다? 반갑습니다라고 하셔가지고 네네. 예, 약간 당황스러웠네요. 죄송합니다. 네, 거짓말은 잘 못하시는 성격이죠? 네, 그렇죠. 좀 경망스러웠죠? 아니, 경망스럽진 않고요. 네. 예, 좀 퉁명스러웠다. 퉁명스러웠다. 하지만 마음만은 항상 반갑고요. 그럼요. 네,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할 건데 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22년에 사는 게 굉장히 피곤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제가 고속버스를 타고 지방에 내려간 적이 있어요. 요즘 버스 타면 앞에 모니터가 크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모니터에서 유니세프 광고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니세프의 어떤 모금을 하기 위해서 기아 상태의 어린아이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되게 촉촉한 눈망울로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광고를 계속 보게 되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계속 아프잖아요. 그리고 살면서 우리가 영상을 원치 않는 영상을 봐야 되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원치 않는 광고를 너무 많이 봐야 되고 굉장히 자극적인 이미지들을 계속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터넷 기사를 보면 찌라시라고 하나요? 그런 가십 기사들 같은 것이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게 자꾸 제 눈길을 사로잡아요. 거기에 주로 등장하는 소재가 뭘까요? 뭐 연예인들의 열애 기사라든지 네. 혹은 열애로는 사실 부족하죠. 약간. 바람, 불륜 네, 맞습니다. 그런 거겠죠. 최근에도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좀 제 주변 지인들도 뭐 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 뭐 불륜을 했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를 좀 단톡방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런 걸 보면서 좀 약간 좀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이걸 보여주면 저 사람들이 좋아하겠지라는 걸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취향을 간파당하고 맞아요. 있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죠. 되게 저급한 내용인데 이 저급한 내용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끌리고 있다라는 그 어떤 어쩔 수 없음에서 오는 자괴감 같은 것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오늘 저희 공통분모가 3회차에 다루게 될 주제는 바로 불륜입니다. 네, 되게 죄송합니다. 사실 두 분이 다 살아계신데 왕가희 감독이 지금 살아계시죠? 그럼요. 저희 아버지하고 2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아니 에르노도 멀쩡히 살아있고요. 그럼요. 올해는 노벨문학상의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륜이라는 게 되게 자극적으로 소비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예술의 소재가 되어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느끼기도 하고 저것이 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술적으로는 좀 훌륭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예술과 외설의 차이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작품들은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루게 될 작품은 아니 에르노의 단순한 열정이라는 소설과 왕가희 감독의 화양연화라는 작품입니다. 그 왕가희 영화들이 약간 감정이 세잖아요. 되게 특히 중경삼림 보면은 와 사람이 저렇게 낭만적으로 행동한다고 막 이런 느낌의 장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네. 그래서 그게 그 당시 시대의 분위기였나라는 생각도 저는 조금 들었어요. 근데 요즘 젊은 분들도 되게 많이 좋아하신다고 하죠. 최근에 부산국제영화제에 이 왕가희의 페르소나라고 불리는 양조위 씨가 내한을 하셨는데 샹치요? 샹치. 네. 네, 그렇죠. 네, 아니 그 혹시 모르실까봐. 네. 마블 그 샹치 시리즈에서 아버지 역으로 나오셨었나요? 네, 맞아요. 맞죠. 아들- 주인공 아버지 역으로. 아들보다 잘생긴 그러니까. 역할. 네. 그 양조위 씨가 내한을 하셨는데 이 양조위의 얼굴이 담긴 굿즈가 엄청나게 팔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매층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알고 보니까 10대들이 제일 많이 사갔다 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아빠 또래 배우의 얼굴이 새겨진 굿즈를 사가는 거죠. 저는 진짜 신기해요. 그런 게. 좀 어떤 예전의 작품들이 다시 재조명받고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는 것이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네. 왕가희 감독의 영화를 세대를 막론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열광을 하고 좋아하고 다시 이 시대에 소환을 시켰을까? 요즘에 사랑을 다루는 이야기, 사랑을 소재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너무 직설적이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표현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이 흐름이 어떤 식의 결말로 다다를지 예상이 충분히 가능해요. 기시감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디서 저거 본 것 같은데 라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왕가희 감독 영화를 보면
그 감정이 굉장히 강렬하지만 그거를 그대로 전달하진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유하자면 약간 손편지를 쓰는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들이 있죠. 그 약간, 손편지를 쓰면서도 그 펜을 일필위지로 막 이렇게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한 1분 동안 다시 펜을 내려놓고 고민을 하고 어떤 그런 고뇌의 집합체인 거죠. 일종의. 네. 그러니까 그 감정과 이성적인 사고가 막 여러 가지가 맞물리다 보니까 이걸 쉽게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말씀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설득이 돼버렸는데 아, 그래요? 요즘 사는 사람으로서 느끼기에 이게 좀 뭔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짧다, 고민하는 시간이 좀 짧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담고 전달하지 못한 감정이 더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강렬한 감정을 어떤 대리만족으로서라도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왕가의 영화를 우리가 좀 다시 찾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화양연화라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배경은 1960년대 홍콩입니다. 되게 오래됐죠? 그것도 그런데 뭔가 치파오를 입고 다니는 그 모습들이 음, 분명히 현대이긴 한데 되게 고전적인 뭔가 그런 느낌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막 2차 대전이 끝나고 20세기 초반에서 중반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던 시절이라 어떤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이 맞물리면서 충돌하는 그런 시점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양조위가 연기를 했던 차우라는 캐릭터는 신문사 기자예요. 이 영화 속에서 차우라는 기자의 모습은 전통적인 기자의 모습이에요. 뭔가 멋있어. 이게 담배를 피면서 손으로 글을 쓰기도 하고 앞에 놓여있는 타자기에다가 글을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댓글 같은 거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겠어. 그죠. 하지만 근데 복장 같은 경우에는 양복을 항상 차려입고 있죠. 포마드를 싹 발라 넘긴 그러니까. 머리. 그리고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인 첸부인이 있어요. 이 캐릭터는 이제 장만옥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죠. 90년대 중화권에서 가장 큰 인기를 누렸던 배우 중에 한 명입니다. 이분의 캐릭터를 보고 있으면 또 굉장히 전통적인 어떤 중화권 미녀의 모습이 상상이 돼요. 전통화에서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이 두 캐릭터가 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두 사람은 사실 이웃이지 전혀 연관성이 없는 캐릭터들이거든요. 각자 따로 남편과 아내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두 부부의 문제가 뭐냐면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되게 길어요. 모종의 이유로. 그런 상황에서 혼자 놓이게 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자주 마주쳤던 두 사람이 어느 날 서로에게서 익숙한 풍경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 차우의 넥타이가 자기 남편의 것과 되게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첸 부인이 들고 있는 가방이 이 차우의 와이프가 들고 있는 가방과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것을 서로 알게 돼요. 서로의 남편과 아내가 어떤 모종의 교류를 하고 있구나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모종의 교류라고 하니까 국가 전복하는 것 같잖아요. 바람 피우고 있다. 그것도 참 묘하네요. 나한테 선물했던 것을 저 사람이 갖고 있다라는 그런 서로 선물해 준 거잖아요. 네, 전 이걸 보면서 살짝 소름이 돋았던 게 자기의 짝한테 줬던 선물을 불륜 상대한테도 똑같이 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선물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내 취향이 아니라 상대가 뭘 좋아할까를 고민하면서 주잖아요. 근데 이 불륜 당사자들은 철저히 자기 취향에 맞춰서 상대한테 선물을 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맞네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준 것이 똑같다라는 거를 놓고 봤을 때도 이 캐릭터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캐릭터들인지를 엿볼 수 있는 거죠. 알고 나선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빤히 보이는 짓을 한다고?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건가?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로 봤으면. 맞아요. 두 사람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 사이인 거고 만나서 되게 품위 있는 대화들을 나눠요. 서로를 뭔가 유혹하려는 느낌도 저는 크게는 못 느꼈고 네. 뭐 서로에게 대한 어떤 인간적인 호감 그리고 그 이상을 어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 선을 계속 넘지는 않고 적어도 그게 선을 넘었다는 게 영화에서 나오지는 않고요. 상대가 나를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품위를 지킨다라는 어떤 그런 유대감, 그런 연대감 같은 것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어서 그게 이 영화를 더 고급스럽게 만드는 느낌이 있죠. 네. 두 사람이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식사를 하는 장면에서 서로가 뭘 물어보냐면
당신의 와이프, 당신의 남편이 뭘 좋아해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주문해서 나온 음식을 보면 둘 다 스테이크예요. 진짜 스테이크를 좋아할 수는 있어요. 뭐 그랬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서로의 짝이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스테이크를 썰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취향과 서로의 어떤 일과 그런 일상들을 공유하기 시작해요. 부부끼리도 알지 못하는 서로의 내밀한 이야기를 상대의 불륜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낯선 여자, 낯선 남자와 나누고 있다라는 이 현실이 뭔가 아이러니하면서도 뭔가 오묘한 감정을 들게 하는 그런 느낌을 준 것 같아요. 그 음식이 스테이크라는 것도 좀 웬만하면 좋아하는 거잖아요.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펑클색자라고 하는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스테이크 정말 맛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먹고 싶네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웬만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호불호를 안 타는 음식이죠. 웬만하면. 두 사람은 그 식사를 계기로 해서 상대적으로 좀 잦은 만남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그 배우자들이 계속 자리를 비워요. 규제 상태이기 때문에 없어요. 장애물이 없는 거죠. 장애물이 없고 사실 자초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두 사람의 만남이 계속되다가 첸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더 이상 당신은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이 서서히 운명적인 이별을 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이별의 수순을 밟아가는 과정에서 차우는 첸 부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디어 솔직히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첸 부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몰랐던 표정을 지어요. 이 차우가 나를 좋아했구나 라는 거를. 실제로 감정이 없었을 수도 있고 혹은 둘의 감정을 너무 숨겨왔기 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차우가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두 사람은 결국 이별을 하게 되고 이 영화의 마지막을 보면 차우가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사원에 가서 거기에 있는 벽을 뚫고 거기에다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거기를 다시 진흙으로 메우는 장면이 나와요. 진짜 유난이다. 그런 생각하셨어요? 네. 저 시대라서 가능했다. 저런 장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 화양연화라는 작품은 이렇게 차우와 첸 부인의 우연한 만남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별의 과정으로 치닫는지를 섬세한 감정의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준비한 작품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에르노의 단순한 열정이라는 작품입니다. 인트로에서는 뭐 불륜이라는 키워드만으로 엮었는데 사실 그 반쯤 농담이었고요.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더 큰 계획은 뭐냐면 왕가의 영화를 보면 되게 개인적이고 사적인 똑같은 말이네요. 사적인 얘기를 하는데 당시 시대상이라든지 어떤 시대적인 정신 같은 게 약간 녹아있단 말이에요. 네네. 앞으로 닥쳐올 어떤 혼란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게 영화에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니 에르노의 소설 이것도 굉장히 사적인 얘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쓴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내가 경험한 것만 쓴다. 아니 에르노 작품에서도 사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그것이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나 시대적인 정신과 연결된 지점들이 꼭 좀 등장을 해요. 네. 아니 에르노라는 작가 자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 사람의 어떤 작가적인 정체성을 많이 보여주는 것은 부끄러움이라는 책이에요. 네. 그 어렸을 적에 자기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사립학교에 가게 돼요. 공부를 잘해서. 거기에 있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는데 자기 부모님은 굉장히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에 비해서 본인이 말하는 걸 그대로 따오자면 천박한 말을 쓰고 너무 쌍스럽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걸 그 전에 몰랐던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행동하니까. 근데 사립학교에 가니까 애들이 다른 거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열등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겪었던 어떤 사적인 것들이 사실 사회적인 구조나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됨으로써 나 자신의 사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 어떤 문학적인 실천일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 에르노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작품을 접했을 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이 단순한 열정. 네.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집착을 넘어선 강박을 가지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감정이 발현되는가에 대한 뭔가 좀 숨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 여자가 시작부터 중반부까지 계속 내 일상이 얼마나 지금 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상대한테 가 있는가. 그래서 그 상대 이외의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지에 대한 설명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그 무의미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너무나 소중한 일상들이에요. 아이들의 성적표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내 친한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한다든지 얼마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고 행복이잖아요. 근데 그런 행복들을 다 제쳐두고 내 모든 것을 저 사람을 위해 불사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식의 자기 선언을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에르노는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를 고백하듯이 글 쓰는 사람인데 가장 좀 한국에서 유명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단순한 열정은 외국인 남성과의 불륜이라고 할까요? 유부남과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람이 자신의 나라로 올 때마다 만나는 그런 관계가 된 거죠. 화양연화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감정을 바로바로 전달할 수 없는 시대의 어떤 그 격정적인 감정이란 게 있는 거잖아요. 단순한 열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바로바로 연락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편지로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공중전화로 전화를 거는 정도인 건데 편지란 것도 사실 잘 전달이 되기 힘들고요. 내 감정은 너무나 들끓는데 이걸 전달할 방법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느끼는 광적인 사랑에 대한 집착 같은 것을 그냥 일기 쓰듯이 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에르노의 글을 읽으면 남의 일기를 읽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내가 이걸 왜 읽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솔직한 것과 그 솔직함을 넘어서서 우리가 도의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근데 저는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묘하게 뒤섞여 있으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도 근데 여기까지 간다고? 이런 의문이 드는 대목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거짓말을 좀 해도 되잖아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미화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고 이 사람을 향한 내 감정은 너무나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게 남긴 흔적을 지워야 하지만 지우고 싶지 않은 감정, 그리고 이 사람에게 좀 불쾌한 말씀일 수 있겠지만은 좀 항상 예뻐 보이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옷을 계속 고르는 장면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이 사람만 생각하는 그 감정들이, 이런 것들이 정말 낱낱이 적혀 있어요. 불륜이라는 것을 떼놓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너무 낱낱이 적혀져 있어서 그래서 계속 빨려 들어가듯이 읽게 돼요. 일반적으로 소설가들이 가상의 존재를 창조를 해낼 때 그걸 페르소나라고 부르고 그 캐릭터의 생각과 행동에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투영시키는 거잖아요. 가상의 캐릭터를 통해서 그 작가의 생각을 읽는다는 건 저는 간접적인 경험이라고 봐요.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저 소설가의 생각이나 신념 같은 것들은 솔직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전통적인 어떤 플롯이 있는 소설의 경우에는 작가의 생각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너무 그 소설이란 형식 안에서 강하게 드러내려고 하면 오히려 좀 촌스러워지는데, 이런 아니 에르노의 글쓰기 같은 자전적 글쓰기에서는 오히려 그걸 더 잘 드러내는 게 미학적이 되는 거죠. 이런 글쓰기를 오토픽션이라고 불러요. 이런 글쓰기의 장점을 일단 말씀드리자면은 작가의 신념이나 생각을 정말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소수자의 자기 고백 같은 것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한편으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 아니 에르노 작품을 보다 보면 그래서 이게 실화라고 하자. 그러면 그 동구콘 남자는 이 글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 그런 얘기 많이 보셨잖아요.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여기 나오는 인물이나 사건은 현실과 닮았다면 그건 우연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랑 똑같다라고 비춰지고 야, 너 그때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사람이 너야?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한테 실제로 피해가 가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대놓고 내가 경험한 걸 썼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다른 주변 사람들은 이 글쓰기의 소재가 되어버린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첨예한 어떤 문학계의 트렌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아시고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은 정도. 좋네요. 그래서 이 아니 에르노가 죽을 힘을 다해 사랑했던 이 동구권 남자가 이 소설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을 던지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이거 소설로 쓸 거야? 라는 식으로 질문을 했다고 해요. 이것도 뭐 아니 에르노의 말에 따르면은 사실이겠죠. 자기는 거짓 하나 안 보태고 쓴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 웬만하면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우회적으로 쓰지 말라는 표현을 했을 텐데 이렇게 작품을 내놨을 때 그 남자의 반응은 어땠을지 너무 좀 궁금해지네요. 너 설마 그거 소설로 써가지고 몇십 년 뒤에 노벨 문학상 받는 거 아니지? 라고
노벨 문학상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받았다기보다는 노벨 문학상은 작가에게 주는 상이기 때문에 뭐 다른 작품들의 공헌도 있었겠죠. 그래서 뭐 이 오토픽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면서 넘어가자면 사회적인 메시지라는 게 갑자기 훅훅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니 에르노의 글쓰기 자체가 부르디에에게서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사립학교의 다른 학부모들에 비해서 수준이 뒤떨어지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 사회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그냥 우리 엄마 아빠는 원래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부르디에의 경우에는 문화적인 수준의 차이 그리고 어떤 말투나 그 행동 양식의 차이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이 그 이론이란 말이에요. 내 말투에서 씻어낼 수 없는 어떤 그 하층 계급의 말투, 행동 이런 것들이 이게 그냥 내가 천박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게 이 사회가 이렇게 짜여져 있어서 그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느끼는 어떤 각성으로 인해서 쓰게 된 글쓰기란 말이에요. 네. 단순한 열정의 마지막에도 갑자기 걸프전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91년도에 이라크와 서방연합군 간에 오래전부터 있던 갈등이 폭발했다는 얘기가 갑자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라크에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독일에 투하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폭탄이 투하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귀를 먹은 아이들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바그다드 거리를 헤매고 다녔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해요. 갑자기 르포가 돼버리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소식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이미 예고되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을 가슴 졸이며 기다렸다. 이것은 사랑의 열정을 겪을 때 생겨나는 것과 똑같은 어떤 불가능한 욕망이자 고뇌였다.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무 연관이 없는 것 같잖아요. 이 얘기를 갑자기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대 담론이라고 하는 어떤 개인을 무시하는 그런 이념들 같은 것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개인에 대한 이야기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하나의 시도로서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문학을. 그리고 왕가의 영화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궤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전적으로 좋아하지는 않는 작품들이었어요, 사실. 근데도 뭔가 확실히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작품에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화양연화 같은 왕가의 영화들을 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세세하게 읽어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음식의 취향이라든지 선물 안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들 같은 거는 제가 보지 못했던 거라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봐볼까? 라는 생각도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이렇게 얘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예스러운 풍경들, 거기에서 현대사회가 놓치고 있는 전통적인 가치관의 소중함 같은 것도 저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품위 같은 것들을 우리가 너무 잃어버리고 있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지켜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감정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려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한 작품이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아니 에르노 작품 읽으면서 아니 에르노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저돌적인 생각이 마음에 드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어요. 정말? 마음에 없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니요. 진심인 부분만 얘기를 할게요. 이 작품에서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두 사람이 함께 있었을 때 우연한 사고 때문에 카페트에 불이 붙어가지고 거기에 탄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근데 보통 불륜을 하는 사이든 사랑을 하는 사이든 그러한 흔적이 나오면은 그거를 사랑의 흔적이라고 생각하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캐릭터는 매일매일 나는 그 카페트를 밟고 지나가면서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시간을 추억한다. 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땐 비록 그 사랑의 방식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지언정 되게 그 표현을 섬세하게 해내는 작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니 에르노가 나는 이런 계층의 출신이고 이런 나라에서 이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걸 밝힌 다음에 이런 내가 이 입장에 속하면 이런 기분이 든다라는 것을 마치 무슨 사회학적인 보고서처럼 다 써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니 에르노가 노린 건 그런 거였겠죠. 이 계층에 속했던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사회의 구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있을 텐데 그런 효과도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저렇게 나랑 다른 사람도 이 상황에서는 똑같이 느끼는구나 라는 거에서 느껴지는 어떤 동질감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감동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사람이 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지만 아주 깊은 곳으로 감정을 파고 들어가면 다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느껴지는 글쓰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취향 연결 토크 콘텐츠 공통분모
3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방송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너무 구걸하지 마세요. 없어 보이니까. 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주에 봐요.